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솔빈 씨, 요즘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번 주말에 어떤 계획 있어요?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솔빈 씨, 계획이 다 있군요. 뭐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는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바빴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특별한 거 없이 가만히 멍 때리면서 힐링 좀 하고 싶어요. 아, 멍 때리기 좋습니다. 사실 가만히 멍 때리기만 해도 우리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고 또 뇌를 쉬게 해주는 휴식 효과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멍 때리기에도 종류가 참 많단 말이죠. 숨멍 있고요, 물멍, 불멍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솔빈 씨 어떤 계획이에요? 저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물소리, 새소리가 가득한 곳, 자연의 소리가 가득 찬 그곳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요. 녹색 갈증은 자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은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가치를 선물해주는 숲. 오늘은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 박병배입니다. 숲의 생태적 배경을 지식으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또한 수확하고 그 뒤에 다시 숲을 조성하는 것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님, 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지보전협회 한영섭입니다. 저는 기후변화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산림의 탄소순환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재 산림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숲멍, 숲세권, 숲콕 등등 정말 숲의 가치가 일상생활에 적용이 될 정도로 숲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올가을 숲멍 여행 계획 있는 우리 솔빈 씨, 평소에 숲에 좀 자주 가나요? 저는 자주는 못 가는데 그래도 이 시즌마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이번 여름에는 저번 달에 계곡을 갔다 왔거든요. 오. 그래서 옆에 울창한 나무들을 보면서 좋죠. 계곡에 발 담그고 백숙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그 더위가 싹 물러가더라고요. 아우, 잘했습니다. 잘했네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숲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 자꾸 숲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숲에 끌리는 이유, 바로 숲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일 텐데요. 교수님, 숲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재와 같은 숲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국토 녹화 계획을 50년 전에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현재와 같은 숲을 이룬 것입니다.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혜택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적인 것과 유형적인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공익적 가치가 259조 원에 달합니다. 와, 크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 가치를 국민 1인당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환산해 보면 연 499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20년 국내 총생산 1941조 원의 13.3%가 되는 양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요. 수치가요. 근데 그 500만 원이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은 어떠한 혜택을 저희가 받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공익 기능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 예, 우리가 받고 있는 기능을 숲의 공익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숲이 수행하는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온실가스를 이제 저감하고 흡수하는 이런 능력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 식물은 햇빛과 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광합성을 할 때 나무가 몸 자체를 생장을 하는데 생장을 할 때 몸체에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바로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내뿜기도 하는데요. 이 산소를 우리는 쉽게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97조 6천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 단위가 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숲이 가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숲은 사계절 동안 시시때때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네. 너무 아름답다. 네,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구경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연간 이용자 수를 또 합산해 보니까 이게 약 32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관광 자원이네요. 그렇죠. 또 숲이 가진 휴양 기능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숲에서 여가를 보내는 등의 가치가 약 28조 4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또 숲은 비가 올 때 홍수를 막아주거나 토양을 꽉 잡아줌으로써 유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고요. 또 스펀지 역할을 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정화하고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이 외에 숲의 건강 기능이나 아니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기능, 그리고 대기질 개선하는 이런 기능들이 공익 기능에 해당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쑥 듣기도 10개 이상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숲이 온실가스 흡수하고 또 산림 치유하고 대기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고마운 존재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도시 녹지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봤거든요. 아이고. 교수님 이거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전년보다 12제곱킬로미터가 줄었습니다. 녹지 면적은 2010년 1만 2,666제곱킬로미터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차츰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늙기를 끄는 것은 전년에 비해 무려 12제곱킬로미터가 줄어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여의도 면적의 4.1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네. 엄청 넓네요. 이렇게 감소한 녹지 면적은 주로 주거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주거지는 늘어나는데 녹지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녹지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요즘은 도시숲이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도시숲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범위로 인정해줘야 되나요? 예, 도시숲이라고 하면 서울숲처럼 도시에 따로 조성된 숲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가로수와 같은 이런 녹지된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다 개념입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림청은 도시숲이 그린 인프라로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열섬 효과를 완화하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 조성하고 관리하는 숲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걔들도 도시숲으로 인정해 주시나요? 이 도시숲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거실 한 벽을 다육이로 꽉 채워 놓으셨거든요. 그것도 도시숲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그냥 집 아닌 거죠. 저는 실내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내 정원. 실내 정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숲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숲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자, 우리나라 총 산림 면적은 633만 4,615헥타르고 국토 면적의 63.2%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그 비율이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서 네 번째 정도로 많은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산림 중에 도시숲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121만 2,297헥타르로 전체 산림의 19.1% 수준입니다. 오,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높죠. 네. 그렇지만 생활하면서 접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5만 4,354헥타르로 전체 도시숲의 4.5%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도시숲은 저희가 접할 수 없는 건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예, 떨어진다. 그럴 수 네. 있죠. 예.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1.51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 보면 국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5년에는 국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이 6.6제곱미터, 네. 2평 정도였거든요. 2평밖에 안 돼요? 예. 2019년에는 11.51제곱미터까지 늘었습니다. 그래도 한 3, 4평까지는 늘어났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유, 희망적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있는데 녹지 환경 만족도가 그 안에 지표 중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주변의 녹색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곧 삶의 질,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도시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도시숲이 어떤 유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나요? 일단 도시숲은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기 정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오, 네. 우리가 나뭇잎을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끄럽고 단순해 보이지만 네. 자세히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털 같은 것들도 많이 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나무를 지나가게 될 때 나뭇잎에 미세먼지가 흡착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호흡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지나가는 통로를 막는 방어막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숲은 도심의 미세먼지를 25.6% 그리고 초미세먼지를 40.9%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상당하네요. 예. 그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중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무 1000그루가 있으면은 357톤. 그러니까 즉 5평형 에어컨 5,000대를 5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엄청나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예. 아니 근데 제가 약간 공감 잘하는 MBTI F형이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식물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은 식물들한테도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게. 인간은 미세먼지를 흡수하면은 되게 폐에 안 좋잖아요. 이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과는 생리가 조금 다른데요. 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나뭇잎에 이렇게 미세먼지를 흡착시키게 되면은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가을이 되면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 또 다시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흡착시켜서 제거하기만 하고 나무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이거 듣고 나니까 걱정했어요? 또, 네네네. 우리 식물 친구들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도시숲 자체가 커다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요즘은 또 탄소 배출의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숲이 과연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숲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로수로 주로 심겨져 있는 곳에는 어떤 벚나무? 나무가 있을까요? 예, 벚나무? 벚나무가 있죠. 또 소나무? 은행나무도 은행나무. 있고, 그렇죠. 은행나무 많아요. 예,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아, 메타세카이어 그리고-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양버즘 나무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나무들은 주로 가로수로도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에서도 식재되어 있는데 네. 네. 우리가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 양버즘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무게는 506.4kg이나 됩니다. 침엽수 중에서는 가로수로 심겨진 메타세콰이어가 529.9kg으로 가장 높습니다. 도시에 숲이 있음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전략 중 하나로 도시숲과 도시 정원을 늘려서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 도시숲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사님. 네, 도시숲은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태양 직사광선을 또 막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면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반사열을 또 저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시에 수증기를 내뿜는데 이 증산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의 열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아까 대단하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플라타너스, 네. 이 플라타너스는 일일 평균 입으로 봤을 때 1제곱미터당 664kcal 정도의 대기열을 흡수하는데 이는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엄청나네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순멍을 하면은 좀 치유를 바라고 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뉴욕에서도 이런 말이 있대요.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네. 센트럴 파크가 없다면 100년 후에는 그 크기만한 정신병원이 생길 것이다. 끔찍하다. 네, 그만큼 그 공원이 뉴욕 사람들의 아주 큰 정서적인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숲이 가지는 정서적인 안정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선 숲은 색이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은 저희가 이제 가시광선 중에 녹색 파장대는 한 560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그 파장대가 가장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록색은 이제 감정이 흥분되는 것을 이제 가라앉힐 수가 있고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톤치드. 식물이 생산하는 피톤치드는 자기를 공격하는 병해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방어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염증을 치유하고 쾌적감을 더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숲에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됩니다. 음이온.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주로 양이온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중화하는 예. 그런 역할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림에 가면 좋은 네. 소리들 많죠. 예. 맞아요. 새소리. 아. 예,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있고 무수히 많은 곤충들 그런 게 이제 소리가 있거든요. 네. 숲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나무에 의해서 소음이 차단돼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한 안락감과 고적감을 준다고 합니다. 예, 숲에 가면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숲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솔빈 씨, 혹시 자주 가는 도시 숲 있어요? 자주 가는 도시숲이요. 저희 집 주변에 하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갈대밭이 진짜 예쁘게 피는 네네. 곳인데요. 거기가 원래는 그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쓰레기 산으로 불렸는데 예쁘게 공원, 숲으로 와. 재조성을 한 아주 멋진 사례가 있어요. 예, 저도 저희 KBS 바로 옆에 한밭수목원이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예, 바로 옆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시간이 좀 남는다 하면 금방 가서 한 바퀴 싹 돌고 오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숲세권도 얘기할 정도로 집이나 직장 근처에 도시숲이 있다는 거 정말 행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도시의 숲이 들어서면서 교수님 좀 변화가 많이 나타난 그런 곳 어디가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시흥시에 있는 시와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대표적인 도시숲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도시숲의 효과를 보여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와 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종들의 업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됐고 이것이 주변으로 확산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울 정도였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대안으로서 안산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였고 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가 27%, 초미세먼지가 26%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치상으로 실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국내보다 이 도시숲의 중요성을 더 일찍이 알아본 곳이 있다고 해요. 특히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혹시 박사님 해외 사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열섬 효과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숲을 과학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인데요. 슈투트가르트. 예,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인구 60만 명의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1878년 7.9도시였던 연평균 도시 온도가 2015년 9.7도시까지 크게 상승하는 등 열섬과 대기오염이라는 이런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투트가르트는 도시 내의 기온, 일사량, 그다음에 풍향, 풍속, 강우량 같은 이런 환경적인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내에 바람길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바람길. 그리고 바람길 숲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일수가 지금은 뭐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알려주는 이런 정보 제공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추었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더 또, 협조도 하고. 예, 도시숲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해서 아.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조성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바람길 숲을 조성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도시숲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연기반 해법은 훼손되어 기능이 약화된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복원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혜택을 얻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공원은 종다양성이 낮고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반해 슈투트가르트는 키가 큰 나무, 그리고 작은 나무, 풀, 연못, 농경지와 같은 이렇게 우리 자연과 같은 비슷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이렇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혹시 다른 사례 또 있을까요? 가본 도시 숲 중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예, 센트럴 파크는 약 50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약 17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맨하탄 하면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넓은 면적을 도시 숲으로 만들 때는 아마도 시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도시 숲을 만들므로 해서 연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숲이 됐고 센트럴 파크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덕을 톡톡히 봤네요. 예, 숲세권. 숲세권. 정말 합니다. 놀랐던 게 그 센트럴파크 방문했을 때 네. 제가 반딧불이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그만큼 종다양성도 잘 보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도시숲을 포함해서 거대한 숲이 한순간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숲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교훈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훼손된 산림 복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져야 할 텐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산림복원이란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조림과는 목표와 목적이 다릅니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 사업의 법제화, 기본계획 수립, 산림복원용 자생식물과 자연재료 공급 등에 관한 고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의 산림복원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시드볼을 낙하하여 산림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탄지 개발 시 나오는 부산물이나 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목과 같은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종자와 토양 미생물을 접목하여 만들어낸 시드볼을 드론을 이용하여 집안 환경이 안정된 곳에 파종하고 종자의 발화율과 생존율을 모니터링하는 복원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복원을 수행할 산림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식물종을 선정하여 심을 수 있으며 종자의 개수와 파종 면적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식생 복원과 토양 복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소비에 효율적인 산림 복원을 수행하고 노동력과 복원 기간,
예산 등을 절감하는 등 높은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복원 방법입니다. 2017년 칠레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국가적 재앙을 맞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개를 이용한 복원이었습니다. 개들 중에서도 가장 영리한 개로 알려진 보더콜리에게 씨앗 배낭을 들고 산림을 뛰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보더콜리는 천성적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보더콜리는 숲에 자생종자를 뿌림으로써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었죠. 보더콜리는 매일 3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0kg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고 6개월 동안 개들이 신나게 뛰어다닌 결과 잿더미 속에서 씨앗이 발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산불 피해지에 자생종자를 뿌림으로써 토양 침식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서식처를 잃어버린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생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원 방법입니다. 또 해외에서는 산림을 복원하고 보호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이 대표적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4년에 석회암 채석장을 정원으로 바꾼 곳으로 채석장과 가장 먼 곳부터 시작해 정원의 면적을 늘리기 시작하여 1993년 석회암 공장이 철거된 후 정원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곳입니다. 이 정원은 현재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며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산림복원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산림복원지를 트레킹 코스로 이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의 해외 사례가 많습니다. 산림복원을 통해 생태적 기능을 제고하면서도 사후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이용지 또는 활동지로 활용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산림복원지도 복원 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림복원은 한정된 복원공법, 낮은 복구비, 그리고 복원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의 효과성을 끌어내기 부족했으나 현재는 다양한 복원 공법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어 산림복원 사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복원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산림이 복원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해외 선진 산림 복원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산림 피해가 정말 막대합니다. 맞아요. 산불 피해 복구 방식을 놓고 인공 조림이냐 자연 복원이냐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산림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996년에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런 산불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산을 전공하는 분, 자연을 전공하는 분들이 그 산불 난 훼손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회복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소나무를 식재한 곳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엽수, 이제 상수리나무, 돌참나무 네. 등을 식재한 곳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과 소나무 경우는 89%, 활엽수는 평균 53%의 그 생존율을 보여서 소나무가 활엽수에 비해 생존율이 높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동해안 지역은 이제 경사가 심하고 토양의 수분이 적지요. 네.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장이 가능합니다. 소나무가 척박하고 건조한 곳에 잘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도 소나무는 잘한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먼 산을 바라보고 능선을 보면 어지간한 산에는 다 소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소나무가 일반적으로 다른 수종과 이제 공존하는 곳에서는 상수리나무나
갈참, 졸참 이런 나무들이 주로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그 능선부 척박하고 토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는 소나무보다 그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소나무가 있는 것이고 소나무가 그곳에서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땅 얘기, 토양 얘기도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숲이 정말 건강하게 회복되려면 토양의 질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박사님, 그 토양의 그 상태는 어땠나요? 토양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림보건지와 자연보건지 중에서는 자연보건지의 토양 환경 개선이 더 빠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자연보건지가 조림보건지보다 토양 유기물은 50%, 그리고 토양 양분은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는 자연보건지는 유기물 47%, 양분 63%, 그리고 조림보건지는 유기물 32%, 양분 47% 수준으로 나타나서 자연보건지와 조림보건지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곳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토양 유기물과 양분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숲이 자랄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당시만 해도 대형 산불이 복원되는데 거의 한 10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더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이만큼이나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 숲에 살던 동물, 생물 친구들도 많이 돌아왔을까요? 생물 분류군마다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류는 3년, 네. 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소동물은 9년, 곤충은 14년 정도 되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포유류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산불 이전에 80에서 86% 정도 회복됐고 조류는 62에서 72%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조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네요.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자연은 그냥 두면 스스로 회복을 한다. 이 의견과 산림 전체를 자연 복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두 의견이 참 팽팽합니다. 또 이제는 이분법적인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산불 피해지 산림 복원 방식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산불 피해지를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불 피해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로운데요. 네.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된 산불이 있는데 그 산불 지역에서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인공조림지와 자연보건지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우리가 숲이 재생되는 기본 시간인 30년이 흐르기 때문에 이 인공조림과 자연보건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 방법이 어떤 것이 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복원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 훼손 지역의 피해 정도, 환경 상태, 뭐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산림을 복원해서 어떤 기능과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산림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면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무들이 많아지겠지? 우와! 와, 잘 자라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산림이 훼손됐다고 해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만 더 심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나무를 심어보려고요. 잠시만요. 네? 네, 그렇게 아무거나 막 심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더 심으면 심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심는 것도 좋은데 이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요? 네, 마침 이곳 성주산이 또 보건사업으로 되살아난 곳이에요.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셔가지고 어떻게 산림이 보건됐는지 또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숲이 울창한데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복원된 산림이 맞나요, 이게? 과거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울창한 산림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오석채취지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아, 채석장이요? 예, 예. 그럼 돌을 캐는 곳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곳이 과거 90년대에는 오석채취지로 사용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산림 지형이나 식생이 파괴된 것은 물론이고 지형 자체가 풍화되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죠. 산림 복원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의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발전을 해나가지만 이렇게 오석채취지와 같이 많이 훼손된 곳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줘서 복구되는 것들을 유도하는 방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가면서 보면 이렇게 채석들이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럼 과거에 캤던 돌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 숲이 덮고 있지만 이 아래에는 이런 채석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이거는 지금 말뚝을 박는 겁니다. 이 말뚝을 통해서 우리가 산림보건지 내에 방형구라는 것을 쳐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에 얼마만큼의 생물이 살고 있는지 또 개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방향구 안에 현황을 파악하면 이 산림 전체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큰 낭하초 2.1, DBH 1.8, 초반 활력도 5.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토심이나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식물들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콩가 식물들이 있는데 콩가 식물이 질소고정이라는 것을 해서 토양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콩가 식물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산림과 비슷한 수종인 참나무인 상수리나무가 목표종으로 또 심겨져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이 유도를 하고 자연도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건강하고 울창한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아, 이건 지금 토양 조사를 하는 겁니다. 토양의 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딱딱한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수분은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토양에 대한 샘플링을 통해서 내부 분석을 통해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화학적 특성이라든지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랑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산림 의사와 마찬가지인 거죠. 산림 주치. 네. 네. 우리가 산림보건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띄워서 전체적인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수목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피복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나다녔던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인 산림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아까 복원했던 복원지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우리가 피복이 잘 됐는데 위쪽은 아직까지도 좀 피복이 안 된 곳이 보여요. 윗부분은 확실히 비어 있네요. 네. 우리가 아까 보건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산림 보건지에 대해서 영상물을 촬영을 했죠. 그 촬영했던 영상물을 가지고 정사영상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정사 영상이요? 그게 뭐예요? 정사영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화각이 넓어질 때마다 이제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왜곡들을 보정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산림보건지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피복률 그리고 회복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아프고 다친 산림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숲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최근 들어서 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관점에서 숲의 역할이 크겠죠? 숲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선 숲은 탄소를 저장하는 저장고입니다. 또 하나는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재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그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역할을 하려면 나무의 생장이 좋아야 됩니다. 나무의 생장이 빠르다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높다는 것이고 생장이 더디다는 것은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흡수량을 더 늘리려면 나무들이 더 잘 생장을 해야 됩니다. 네. 생장이 빠른 그런 수종을 그곳에 심으면 또한 그곳에서 생장을 하면서 네네.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흡수하고. 겁니다. 네. 이산화탄소의 저장, 네. 네. 흡수, 흡수? 대체를 통해서 대체. 산림이 탄소 중립 실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건강하게 숲을 유지를 하면서 탄소 흡수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산림이 흡수하고 있는 온실가스는 4,6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2050년이 되면 산림의 노령화로 인해 1,400만 톤, 그러니까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숲이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 숲을 위한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한 곳은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원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산림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자, 숲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 또 생태계가 잘 버티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나 기후 조절 같은 중요한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편안한 휴식처가 돼주고 있는 숲. 푸른 숲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기 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 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 연료전지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공동 연구팀이 수소 연료전지의 백금 촉매를 저렴한 소재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수소차 연료전지에서 사용되는 백금 촉매는 전기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원자 철, 질소, 탄소, 인 소재를 고안했습니다. 탄소에 철 원소와 질소, 인이 결합한 구조인데요. 귀금속인 백금보다 1,000분의 1 이상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능도 향상됐습니다. 현재 상용 제품 말고도 차세대 연료전지인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싶네요. 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최민희 교수팀이 영국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파킨슨병을 개인 맞춤별로 진단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환자의 줄기세포 정보를 학습해 질병의 정확한 유형을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파킨슨병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 치료 방법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도 개인마다 차이가 컸죠. 연구진은 환자의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했습니다. 신경세포의 핵과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을 만든 다음 AI에게 그 이미지들을 학습시켰는데요. 그 결과 환자가 앓고 있는 파킨슨병의 하위 유형을 분자세포 단위에서 정확하게 분류하게 되었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면 개인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각 유형에 맞는 약물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부작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 이롭게 쓰인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다 흐뭇해집니다.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가 입고 움직이며 땀을 흘리기만 해도 전기가 만들어지는 스마트 섬유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이 액체에 젖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땀 전지 섬유와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는 마찰 전기 섬유를 직조해 전기 발생 섬유를 개발한 것인데요. 원래 마찰 전기 섬유는 습도에 취약해 땀을 흘리면 전력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땀 전지는 생산 전력이 낮아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새로운 소재와 코팅으로 두 섬유의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섬유를 직조 방식으로 엮어 습도에 강하면서도 전력 효율이 높은 스마트 섬유를 만들어냈죠. 단점을 상세에 가치 있게 변신시키는 것, 바로 과학의 묘미이자 미덕 아닐까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초록초록한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오늘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먼저 교수님. 저희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울창한 숲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산림과학자로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숲의 기능과 가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숲에 대해서 알리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주변의 가로수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